정주영 창업자는 수출신용보증국의 차관 승인을 받고 드디어 조선소 건립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네, 제가 속성으로 지난 1화의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1위 도슨트로서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요? 저희도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업 자금과 수주까지 모두 확보했던 정주영 창업자와 HD 현대. 그렇다면 이후 실제로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은 순조로웠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나 봐요. 살짝만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서 듣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리스너분들 표정에 각각 누구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된 책임연구원 손희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이사학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파릇파릇한 2, 3학번 조선해양공학과 박진희입니다. 저는 2018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와. 이주석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학생분들께서 저랑 서울대 동문이신 건데 신입 때 제 인생의 첫 미팅을 조선해양공학과 녹두거리에서 했던 기억이 결과는 어땠는지요? 이거 약간 TMI인데 빠른 애다가 조기 졸업한 친구들이 있었어서 저한테 계속 누나 밥 사줘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밥 사주는 누나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이미 HD 현대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네. 언제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3월에 입사를 하게 돼서 올해 3월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한 달 반 동안 생활해보시니까. 일단은 회사 생활이 너무 편의가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좀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백사장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조선소가 있는 울산 아닐까요? 울산! 혹시 울산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지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맞추셨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업 도시이자 고소득 광역시의 대명사로 익히 알려진 울산입니다. 사진은 울산의 옛 미포만 해수욕장의 모습이에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화의 주제, 전무후무한 과정 속에 건립된 조선소 이야기는 HD 현대와 함께 숨쉬어온 도시 울산. 맞습니다. 울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의 울산은 한국 조선업의 1번지라 불리며 부산과 인천에 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3의 항구 도시입니다. 울산은 HD 현대의 심장과 같은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의 대형 조선소가 건설되기 이전에도 울산에 조선소가 있긴 했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셨죠? 일제강점기 때 울산 동구 쪽에 지어진 방어진 철공조선소는 소형 어선을 건조하는 작은 조선소였어요. 정주영 창업자 또한 울산 동구 쪽을 새로운 조선소 부지로 낙점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기존에 조선소가 있었다는 거는 배를 짓기 좋은 지형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답을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신라시대. 올라가 볼게요. 내륙과 동해바다를 잇는 태화강. 지리적 입지 자체가 당시 수도였던 경주와 가까웠기에 중심항이 들어서기 적합했다고 합니다. 사만 시대에는 생산된 철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교통의 중심항 역할을 했다고도 하니 정말 먼 과거부터 조선업이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사 얘기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쵸, 사만까지 거슬러 올라갈 줄 네. 몰랐죠. 뿐만 아니라 지도에도 다른 단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 울산 지도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태화강으로부터 바다가 이어지는 구간을 자세히 보면
육지의 지형 자체가 이미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속과 바람이 안정적이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도 방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시설이 들어오기에 정말 최적의 지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전도를 한번 봐볼게요. 대부분의 조선소가 주로 동남해안 쪽에 밀집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는 우리나라의 지질적, 관계적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우선 울산이 위치한 동해안은 남해안 대비 단조로운 해안선, 서해안 대비 깊은 수심과 적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배를 건조하고 출항하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또한 조선소 외에도 다수의 공업시설이 남동부에 위치하게 된 데는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무역 경로상에도 부산을 필두로 동남부 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당연했었죠. 그중에서도 정주영 창업자는 울산 연포 쪽을 조선소의 자리로 점 찍어뒀다고 합니다. 마음에 쏙 든 곳을 발견한 정주영 창업자는 부지 조성 작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 과연 뭐였을까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시드머니. 시드머니. 그렇죠. 시드머니. 시드머니 더 투자를 전문 하려면 용어를. 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는데 그 주변 땅을 전부 사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매입을 해야 된다. 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해당 지역의 지질 조사였습니다. 어떤 건설물이든 지질 상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내력이 확보돼야 기초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울산 연포 쪽은 매립지였습니다. 매립지라고 하면 원래 땅이 아닌 지역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땅이 아닌 지역을 뭔가로 덮어서 그걸 땅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지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선박 자체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침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안반이 오히려 튼튼해야 되는데 그 매립지에 대해서 아마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던 중 인근 외항에 전하만이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전하만은 지형이 좋고 튼튼한 안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와 풍속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곧 전하만으로 조선소를 지을 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짐작이 되는 게 있으세요? 주변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땅 주인들이 조선소를 짓는 걸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정확히 맞추셨어요. 당시 조선소 부지 미포와 녹수에는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거주민 30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사히 이주해야만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었겠죠. 조선사업부 직원들이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봤지만 생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 앞바다가 실제로 조개나 굴을 캐는 생업의 현장이었던 거죠. 농민들로 치면 각자의 밭이었던 셈이니까요. 굴과 조개가 서식하던 바위부터 담벼락에 쓰인 돌값까지 보상을 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에 착수한 지 막 6개월이 넘어가던 1972년 1월 마침내 300가구의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게 됩니다.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돌값까지 배상을 해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들었겠죠. 울산 지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행사이기도 했다는 이 기공식에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염원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각국 대사들까지 참석하며 우리나라 중공업이 포문을 여는 순간을 함께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 조선소는 형체도 없는데 첫 배를 인도키로 한 시점이 기공식을 기준으로 2년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래 처음에는 15에서 2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는데 50만 톤급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사업 계획을 확장하기까지 합니다. 10에서 20만 톤급 조선 시설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늘어나는 작업량, 촉박한 마감 일정에 누가 봐도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의 조선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1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국내 대기업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불과했을 때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규모, 비용적인 규모도 당시로서는 소위 말해서 넘사였던 거예요. 1971년 말 기준 현대건설 자산이 135억 원이었는데 조선소 공사비가 520억 원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가 430억 정도였거든요. 그것보다도 100억 원 가까이 더 드는 액수였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조선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한국에서 그런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에 국가가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뛰어든 것이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조선 산업의 장래를 확신했습니다. 배를 짓고 배를 팔고 구출을 하고 이런 쪽의 사업에서 움직이는 돈의 크기가 아무래도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조선업이 되게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선견지명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의 급증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면과 노력으로 더욱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얻어 이번 사업을 성취시킬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일의 추진을 위해 정주영 창업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시설이 뭔지 검토했습니다. 그게 뭔지 짐작이 가실까요? 배를 건조할 도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선박을 띄우는 방법이 경사면에서 선박을 건조해서 바다로 띄우는 방법하고 드라이도크라고 불리우는 물 없는 수영장 같은 형태의 장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서 내보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듯이 선박을 건조를 합니다. 선박 건조가 끝나면 수문이라는 게 있어서 수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배는 그 물 위에서 부력을 받아서 뜨게 됩니다. 뜬 배를 수문을 열은 상태에서 바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 후에 선주에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HD현대의 도크 제조 방식은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보통의 조선소의 경우는 도크를 완성하고 난 다음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죠.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상식적이잖아요. 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당시 도크 바닥이 만들어진 후 그곳에서 배와 도크를 동시에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요. 납기를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 위험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돈과 시간에 관련된 거는 항상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도전적인 시도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외국 분들이 지금도 조선소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주를 맡길까 말까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조선소가 없는 상태에서 배를 건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조선소 분들이 얘기할 때 아직도 미스터리에 남을 정도로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학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근데 그런 도전을 하면서까지 정말 이 조선업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셨다는 것도 되게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는 모두가 역량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초입자이다 보니 오히려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일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회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소를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두가 이렇게 진심이기도 했지만 리더 정주영 창업자의 의지도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주영 창업자는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직접 공사를 총괄했고 빠짐없이 새벽 4시에 기상해 조선소 건설 현장을 둘러보곤 했죠. 전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되게 강국이고 일이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선배님들 이렇게 힘들게 일하셔서 정말 발전시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그의 열정과 임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한없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미처 대비 없이 도크만 깊게 파 내려간 탓에 현장에 쏟아진 비는 순식간에 사람 키만큼 도크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도크 안에 있는 연장과 기자재들을 전부 끌어내라고 소리쳤죠. 모두가 정신없던 급박한 상황. 현장에 나타난 정주영 창업자가 홀로 도크로 내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자신의 몸은 사리지 않고 사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직원들에게 큰 믿음을 안겨줬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훗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든 현장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정신력이 나오는 거죠. 본인도 무척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솔선수범하는 행동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주영 창업자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들을 해외로 파견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많이 앞섰던 일본의 가와사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오는 조선 관련자들은 절대적으로 경계를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케치한 거를 잘 보여주지 않고 독사도 못 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니까 일본의 도면을 눈으로 보고 이제 수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수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그게 연필이든 신발이든 줄이든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다시 도면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의지에 더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울산에서 조선소를 만드실 때 참여하셨던 선배님들을 만날 때 그 얼굴에 보여지는 그 자신감, 자부심, 그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듣는 저희들도 늘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6월 28일 울산 현대조선소가 건조한 26만 톤급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며 열과 성을 다한 결과 드디어 모두가 그토록 염원해오던 그날이 찾아옵니다. 1단계 계획이 완성되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선박 1, 2호선 명명식이 동시에 거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명명식이 아닌 한편의 국가적 경사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에서 조선 입국이라는 휘호를 썼고 이는 돌에 새겨져 울산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분,
정주영 창업자에게 첫 수주를 의뢰했던 그리스 선박회사 회장인 리바노스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그가 말하길 내가 본 배 중에 가장 잘 만든 배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단,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과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을지. 이때까지만 해도 은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리바노스는 뜻밖의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돈을 안 줬나요? 돈을 안 줬다. 먹튀했다. 먹튀했다.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나요? 갑자기 계약 취소. 리바노스와 계약 당시 총 2척의 선박을 의뢰받았거든요. 한 척은 1974년 12월에 무사히 인도했지만 이어 인도를 앞두고 있던 나머지 한 척이 문제였습니다. 당초에는 계약상 인도 기일인 1974년 12월 31일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소한 것들의 트집을 잡으며 인도 기일을 넘기게 됐어요. 부여받은 유예 기간은 6개월. 그리고 그 기일인 1975년 6월 30일 마지막 배 한 척을 인도하려는 그때 리바노스가 약속한 시일에서 하루가 지났다며 선박 인도를 거부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루가 지났다. HD현대가 6개월을 181일로 계산한 것과 달리 리바노스는 1개월을 30일로 일괄 계산을 해서 180일이라고 주장해왔던 거죠. 181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그러니 6월 29일이 이들에게는 인도일이었죠. 너무 각박한데요? 그쵸, 좀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당시 리바노스와 했던 계약서거든요. 이 보시면 리바노스는 계약 당시 건조 선박에 대한 선주 측의 어떤 조건 제시에도 응한다는 조항을 걸었거든요. 이걸 무기로 삼아서 의도적으로 마감기일을 지연시키고 구실을 만들어서 선박 대신 원리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를 발주하거나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서구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교역량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조하고 있었던 배도 취소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게 된 것이죠. 배가 팔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해운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확장시켜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의 대부분은 외국 선사가 운송을 해왔었는데 국적 선사로 운송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76년 자본금 2천만 원과 인도를 외면받은 선박 3척으로 지금의 HM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운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였으면 사실 큰일 났다. 배 만들어놨는데 이거 몇 천억짜리인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했을 텐데 그 발상 자체가 되게 멋있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본받고 싶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HD현대에 요즘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위기의 팬데믹 시기를 지나서 고부가 가치 선박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전사 영업이익이 매우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선 실적 소식과 같은 성과에는 다양한 계열사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조선업 관련만 해도 본진 역할을 하던 현대중공업 외에 계열사 HD현대미포와 HD현대 3호의 공이 컸습니다. 원래 수리조선소였던 HD현대미포는 2000년대 초반 신조 조선소로 진화하며 중형 선박 분야의 미포막스라는 고유 명사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HD현대 3호는 LPG, LNG 운반선과 추진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등 대형 선박에 특화돼 있어요.
2018년엔 세계 최초로 LNG 연료 추진 시스템을 대형 상선에 적용해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줬죠. 이런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HD 현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조선소 건설과 대형 유조선 제작을 동시에 해냈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어요? 쭉 얘기를 네. 듣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는데 기존의 50년 동안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서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의 이제 위인전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부분까지 알게 된 만큼 그런 이런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한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제가 나중에 종사하게 될 업종에 대해서 좀 지식을 많이 얻었고 저렇게까지 조선업이 힘들고 섬세해야 되는 지업이었구나. 저희 세대가 이제 이 조선 산업을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 선배님들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선 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사사를 다 읽었는데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HD 현대에 잘 모르는 분들도 듣게 되면은 인생에 정말 큰 교훈을 얻으실 수 있는 그 후속편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